국방부 장관님을 시작으로 해서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님 오셨습니다. 정진태 전 연합사 부사령관님 오셨습니다. 송영근 전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김병관 전 연합사 부사령관님 오셨습니다. 최창규 전 공군 총장님 모셨습니다. 임충빈 전 육군 참모총장님 모셨습니다. 예비역 군종 법사단장 범일선이 모셨습니다. 대벌총 고문이신 이건호 고문님 모셨습니다. 중앙신도의 부회장님이시고 우리 예뷰련 후원회장님이신 전 국민은행장 민명덕 회장님 모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좋은 강연을 해주실 정규대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부련 발전을 위해 항상 고생하고 계시는 박정희 회장님 모셨습니다. 그 외에 새로 오신 분들은 제가 성함만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약사회 윤수현 회장님, 그 다음에 한국토지개발원 박간식 대표님, 스카이밸리 민경두 대표님, 전 EBS 이춘호 이사장님, 언론불자의 정윤태 회장님 등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바쁘신 분들도 있고 이래서 먼저 기념 촬영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네, 창원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목령 다음은 선기 독송이 있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젯밤에 봄비가 내려서 온 대지를 깨끗이 씻어 주었습니다. 산과 들에는 노란 개나리와 하얀 목련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겨울에 움츠렸던 가슴과 허리를 펴게 합니다. 대지에서 불어오는 훈풍은 우리들의 몸을 포근하게 만드는데 세간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곤 합니다. 오늘 제10회 호국불교 포럼 통해 한국 민주주의 행로 어디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면 아주 시적절한 주제라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에 강사로 임해주신 정규재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포럼을 준비해 주신 박정희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일치해야 하는 바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계열 문제와 남북 문제로 여야가 자신들의 당내 당락을 위해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은 나중에 돋고 욕심에 얽매는 것 같다 쓴 웃음을 짓게 합니다. 가끔씩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욕심의 정신이 팔려 시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행복한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기도 벅찬 삶인데 우리는 불평만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불평만 하던 마음을 칭찬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고 우울하고 진통한 마음을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바꾸는 일을 시작하려 할 것 같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글에서 삶의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며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지나간 모든 순간들과 기꺼이 작별하고 아직 오지 않은 순간들에 대해서는 마치 그대로 열어둔 채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낡은 생각, 낡은 습관을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주제인 한국 민주주의 행로 어디로라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민주주의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기 위해 의견을 듣는 것은 앞서가는 글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민주주의는 화합과 소통, 상생과 나눔입니다. 앞으로의 한국 민주주의는 과거에 얽매여 상처의 생채기를 내기보다는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일을 위해 화합하고 의견이 대립될 때는 소통하고 살인검보다는 활인검으로 상생하고 어려움은 서로 나누는 불교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호국 불교 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과 항상 행사 준비에 도신 조사하시는 우리 박정희 회장님, 또 강사로 임해주신 정규재 대표님께 불교 살림의 합의를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군예비역국자연합회 회장 박정희 예비역육군 대장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서두르셔서 저희 포럼에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 여러분들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겨울에는 예년과 달리 굉장히 추웠던 것 같은데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도 진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사에다 또 미세먼지 그리고 꽃샘 추위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3년간의 분쟁을 거친 이후에 48년 8월 15일에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탄생을 했고 또 6.25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욱 굳건한 국가로 이렇게
변신을 했고 그 이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일궈낸 아주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국가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948년 8월 15일에 자유민주주의 취지와 시장경제 취지를 지연 헌법에 담은 이후에 1987년도에 87 체제로의 헌법 체계를 개헌한 이후 지금까지 민주주의 발전과 시장경제 체제 발전을 해서 지금까지 30년 쭉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여기에 많은 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 즉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그런 개념들이 그렇게 많이 녹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장치가 한 2가지 정도 뭐 이렇게 밖에 없는데 독일의 경우 같은 경우는 헌법 수호를 위한 헌법 수호청을 포함해서 한 8가지 정도의 어떤 헌법 수호를 위한 보장 장치가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이렇게 저는 뭐 이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와 같은 우리 민주주의 또 특히 지금은 또 개헌에 대해서 논의를 이렇게 하면서 사실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우리들이 많이 쓰고 있지만 누가 그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과 그 방향성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정치적 민주주의, 고전적 민주주의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진보적 민주주의, 그래서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사용을 했거든요.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그리고 민중민주주의라는 걸 또 우리 80년대 우리나라에서 썼고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이같이 여러 가지 혼란한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아주 귀한 강사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뭐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너무나 잘 아시는 또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규재 펜앤마이크 TV 대표님께서는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오랫동안 기자로부터 시작해서 논설, 실장 및 주필까지 이렇게 소임을 다 해오시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운 점을 인식하시면서 펜앤마이크 TV를 이렇게 창립을 하셔서 지금 우리들에게 좋은 그 양식과 지표를 제공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한국민주주의 행로는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하시고 토의하시고 또 정리하신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들한테 좋은 그런 양식을 제공해 주실 거로 생각이 되고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여기 동참하신 저희들이 모두가 한번 음미해보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쫓겨났고요. 쫓겨나서 펜 앤드 마이크라고 하는 언론사를 조그만 만들어서 기자 10명 데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월급이 있고 저는 월급이 없어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니까 더 바쁘네요. 오늘 민주주의 얘기하는데 지금 박정희 장군님께서 한국은 6.25 전쟁을 통해서 굳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6.25 전쟁에서부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쓴 조그만 논문이 바로 6.25 전쟁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기록에도 6.25 전쟁에 대해서 보면 6.25 전쟁의 상처를 딛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서술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25 전쟁의 상처를 딛고 동족 상잔의 기극을 넘어서 최근에 4.3 같은 제주도 4.3 폭동, 반란, 폭동이죠.
4.3 폭동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좀 있고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좌익들은 한국의 출발을 기본적으로 잘못된 출발이다. 국제적인 개입이나 미군이 없었더라면 한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갔었어야 되는데 사회주의로 못 갔던 것이 한국의 잘못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국가인데 미군 때문에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사회주의 국내 좌익들의 역사관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소위 대한민국의 현 국가 체제는 비전통적이며 비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이다. 대한민국은 원래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회주의로 가려고 했는데 사회주의가 저지당했다. 그 저지한 것이 이제 이승만과 미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역사관이 뿌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장을 하면서 늘 그 내세우는 주장 중에 하나가 군정 시절에 미 군정청이 동아일보에 의뢰해서 조사했던 소위 여론조사라는 겁니다. 그 여론조사를 보면 그 당시 한국인들의 건 65% 내지 70%는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로 대한민국이 가야 된다, 한국이. 라고 하는 이념적 정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던 거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4.3의 그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인원이 80% 정도까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가 말하자면 해방 후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체제로 가야 된다는 사람이 80%였습니다. 말하자면 압도적인 다수가 사회주의를 요구하는, 그래서 민족의 선택은 사회주의였는데 재수없게도 미군이 개입하는 바람에 우리가 사회주의로 못 가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간 거다, 억울하다, 원통하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 자익들의 기본 세계관입니다. 근데 과연 그랬을까 하면 전혀 그건 거짓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우선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식민지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식민지 대안으로 대부분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뭐 자본주의라든지 또는 자유민주주의의 대안적 그런 세계관이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후진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지 시기를 다 벗어난 국민들의 이 복잡한, 자유민주주의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거든요. 또 시장경제 체제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진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뭘 모르던 일반 민중 레벨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행정입법 사법이라는 게 어떻게 독립해서 삼권 분립이 되고 이렇게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세계가 돌아간다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던 겁니다. 그냥 인민의 뜻이면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단세포적 후진적 세계관의 반영일 뿐이죠. 그래서 해방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주의 하는 게 좋지 않냐,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있어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시장경제는 더구나 몰랐습니다. 헌법을 초안했던 유진호 박사 같은 분들도 기업이라는 것이 민간 기업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기업을 어떻게 민간인이 한다는 거지? 기업은 당연히 국가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유진호 본인도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유진호 박사가 만들었던 헌법은 대한민국의 예를 들어서 기간 산업은 물론이고 민생에 필요한 사업들은 국유기업으로 한다라고 처음에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시장 경제가 얼마나 크고 민간 기업이 얼마나 커질 수 있고 하는 것 자체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이 전혀 몰랐던 어떻건 간에 민족적 또는 말하자면 국민 대다수의 선택은 사회주의였느냐?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언제 그 국민들이 깨닫게 되었느냐면 1948년, 45년도 해방이 되고 바로 북한에 김일성 정권이 태어났죠. 김일성 정권이 태어났는데 그 김일성 정권은 북한의 소위 정부 수립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보다 약간 뒤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선 대한민국이 먼저 분단을 시작한 거다. 대한민국이 먼저 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분단의 책임은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지금도 좌익들이 주장을 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아까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는 주장만큼이나 허구의 주장인데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행정부를 정부라고 보지 않습니다. 북한의 권력은 인민위원회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공산당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산당과 그 공산당이 컨트롤하는 인민위원회는 이미 1946년에 완전히 갖추어집니다. 그래서 북한의 정권은 이미 대한민국보다 그 2년 이상 빨리 완전히 구축이 돼요. 그래서 조선인민군도 만들어지고 군대가 만들어지고 그 인민위원회의 이름으로 소위 그 토지국유화, 토지개혁이라고 일컬었던 정책이 만들어지고 세제가 완전히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미 대한민국보다 2년 먼저 북한에는 정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북한에서만 우리가 자본주의에서는 정부라 그러면은 그게 하나의 국권의 요체지만 북한에서는 국권의 요체가 인민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훨씬 먼저 정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러면 48년 대한민국보다 2달 늦게 만들었다는 그 정부는 뭐냐? 그냥 관료 조직이에요. 관료 조직이 말하자면 2달 있다가 인민위원회 중에 일부를 떼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나타나고 나서 이제 북한의 주민들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 사회주의가 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막연히 그럼 당연히 사회주의로 가는 거 아니야? 사회주의가 세계의 대세라면서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 아시아 정부가 사회주의였거든요.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독일의 엘베강을 딱 잘라서 엘베강 이동 지역은 전부 말하자면 천주교 내지는 오소독스 그리스 정교 지역입니다. 그 그리스 정교에서부터 러시아 정교까지 그 이동 지역 유라시아 대륙 전부가 사회주의였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해방민주 식민주 독립되었으니까 사회주의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딱 등장하는 걸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니다고 결정했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는데요.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제주 4.3 사건이 터졌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동경하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재산을 팔고 가소를 이끌고 북쪽으로 가라. 지금 우리가 종종 얘기하고 있잖아요. 쟤들은 왜 북쪽이 좋다면서 여기서 사나.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4.3 사건 터지고 나서. 북쪽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따리를 싸고 재산을 정리해서 가소를 이끌고 북한으로 가라. 그래서 꽤 갔습니다. 꽤 갔습니다. 그렇게 간 인원이 6.25 전쟁 중에 간 인원까지 합쳐서 1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놀랍게도 서울대학교 교수의 절반이 북쪽으로 갔습니다. 물론 다 죽었습니다. 거의 다 생매장이 다 되었습니다. 순환 비행장과 평양 지하철 밑에
시체가 다 지금도 깔려 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상 터지고 나서 했던 얘기가 사상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50선거를 앞두고 일어났던 동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얘기가 가라. 안간자 중에서 공산주의 폭동을 계속하면 끝까지 소통하겠다 하고 이제 발표를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곧이어 이제 2년 있다가 6.25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 6.25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남친이다. 스탈린의 세계 전략에 따라서 김일성을 전위부대로 해서 스탈린의 명령에 따라서 일어난 냉전의 시작을 하는 어떤 전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북한 국내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이야말로 모든 국민에게 너는 자유 대한민국을 선택할 거냐 인민민주주의의 김일성을 선택할 거냐를 물었던 전쟁이에요.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물었던 질문을 다른 사람들은 다 따라고 했던 질문을 온 민족에게 전쟁을 통해서 물었던 겁니다. 자, 전쟁이다. 너는 어느 편이냐고 선택을 하라고 하는 역사적 선택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상당수의 몽상가들과 소위 얼치기 지식인들이 북한으로 월북을 하고 북한에 있던 상당수의 도저히 김일성 밑에서는 살 수 없다. 내가 생각했던 사회주의는 이런 게 아니었어. 나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가겠어라고 월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들은 막 붙어서 싸웠지만 일반 국민들 수준에서는 뭐 자기 목숨을 걸고 체제를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열정의 형태로 폭발한 게 6.25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피 흘리는 전쟁 과정에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좌익들이 무슨 그 당시 여론조사에 보니까 사회주의가 압도적이었는데 당연히 사회주의로 가야 됐었는데 미군이 대입해서 사회주의로 못 갔다는 얘기는 새빨간거든 말이에요. 막상 6.25 전쟁이 터졌을 때에 목숨을 걸고 체제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몇 대 몇 차로 선택했나? 15대 1입니다. 적게 잡아도 15대 1. 아주 많이 잡아도 지금 좌빨들의 연구 논문들 중에 월남한 사람의 숫자를 어떻든 최소한으로 하고 월북한 사람의 숫자를 최대치로 늘려 잡은 논문은 유명한 동국대학교 강정구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 강정구의 논문에도 8대 3입니다. 말하자면 월남자가 8이고 월북자가 3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구 조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들은 그 인원을 40대 1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400만 월남자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어떤 숫자로 보더라도 400만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건 좀 과장된 숫자다. 지금 이북 오도청 같은 데서 추산하고 있는 게 400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발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400만 정도 월남자가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아마도 400만의 숫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 일리는 있는 것은 이런 거죠. 6.25 전쟁 중에 월남한 사람에다가 해방이 되고 귀국자들 되게 뭐 중국, 만주 이런 데 엄청나게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방이 되고 그쪽
이 동북아 지역에서 살던 한국인들이 다시 고향을 찾아서 남아한 인원까지 다 합치면은 300만 원 넘을 거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주장들이 많은데 지금 그렇게 내려오다가 못 내려온 사람들은 지금 오고 있죠. 예를 들어 흑룡강성 이런 데 이제 우리 교포들, 뭐 영길 이런 데 이제 우리 교포들은 최근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해방되고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내려오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내리고 있던 사람들은 해방되고 60년이 지나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중국 교포들이죠. 근데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서울대학교 그 권태환 교수가 짐작한 것을 저는 추산한 것을 저는 비교적 합리적 추산이라고 보는데 굉장히 중립적으로 이제 평가를 쭉 이제 비교 평가를 해서 만든 인구 통계의 주장은 150만 명이 적어도 유교 직전과 유교 전쟁 과정을 통해서 김일성을 피해서 내려온 사람. 그러니까 해방되고 조국으로 돌아온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고 김일성 체제를 피해서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내려온 사람은 적어도 150만 명. 나는 죽어도 공산주의를 선택하겠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서울대학교 교수 중에 많이 잡으면 절반 가까이가 월북했다고 했는데요. 물론 다 거의 죽거나 그 중에 일부는 다시 월남한 지금 탈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또 그 자식이 탈북해서 들어와서 자기 엄마가 서울대 의대 교수였는데 죽고 자기는 탈북했노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탈북자들이 꽤 있거든요. 어떻든 전체 월북자를 다 합치면 많이 잡으면 10만 명 정도로 본다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대 1의 비율로 대한민국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그냥 선택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막상 김일성을 직면하고 나서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남부여대로 그야말로 남부여 등짐조차도 없이 빈몸으로 탈출해 내려왔던 사람이 적어도 150만 명입니다. 근데 이 150만 명은 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그 당시 북한 인구가 960만 명이었습니다. 6.25 전쟁 직전에 960만 명 중에 150만 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말하자면 학교 근처라도 가본 사람, 고등학교, 중학교 정도라도 나와본 사람, 또 그 중에 상당수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만은 자기 직함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내려온 겁니다. 960만 명의 인구에서 160만 명의 상층부가 다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상층부가 몇 명 정도나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그저 세상이 바람 부는 대로 어디에도 가는데 난 아무 인식도 없이 하루하루 생업에 그저 쫓겨 사는 일반 국민들 말고, 말하자면 아침에 와서 여러분들처럼 조참이라도 하고 공부라도 조금씩 해보고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도 생각해보는 소위 지도층. 북한으로 따지면 960만 명 중에 160만 명이 내려오면 북한 사회는 거의 사회적 지력이 완전히 비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개라도 하고 조금 세상 돌아가는 물정이라도 아는 모든 인간이 다 도망가요. 김일성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저 지경이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보면 북한이 이상하잖아요. 쟤들 왜 저런가? 6.25 전쟁 때 160만 명의 말개라도 하고 생각이라도 하는 애들은 다 내려온 겁니다. 다 내려온 겁니다.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래 북한이 저 지경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회가 되고 그 흔적이 지금까지도 있는 거죠. 그 중에 조금씩 이제 자라난 그나마 생각 좀 하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탈북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 이제 탈북할래 할 수조차 없는 약 10만 명 정도의 상층부가 김정은이를 에워싸고 어찌할 수 없는 낡은 체제를 붙들고 저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평양을 중심으로 약 10만 명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래서 6.25 전쟁의 참화를 딛고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잘 된 게 아니고 6.25 전쟁이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겁니다. 6.25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태어난 겁니다. 이제 우리는 굉장히 고전적인 얘기를 제가 하게 되는데요. 국가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 중에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얘기 중에 국가는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정치학 이론에서.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국가가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전쟁을 한다는 거. 그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렇죠. 그 예외가 되는 나라는 일본 정도밖에 없습니다. 일본. 일본도 근데 뭐 전쟁 많이 했죠. 메이지 유신도 다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메이지 유신 때도 3만 명 이상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 내국가는 약 3만 명 정도의 내전을 거쳐 희생자가 죽은 내전을 거쳐서 만듭니다. 그 전쟁은 국가를 만듭니다.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전쟁은 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를 지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은 전쟁은 국가를 만들어냅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로도 대한민국만이 사회 발전을 만들어내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그건 다 아시아에서 다 실패했죠.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런 거예요. 어떤 정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 민주주의는 옛날에 원래 고전적으로 민주주의는 이런 거죠. 그리스 민주주의는 투표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민주주의는 투표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리스 민주주의는 제비뽑기 민주주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테네 시장을 누가 했으면 좋겠냐. 자, 제비 뽑자. 해서 제비를 뽑아서 야, 내가 재수 없이 시장이 되었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재수가 없어서 되는 거예요. 시장 임기는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하는 동안에도 전쟁 지휘관, 총사령관을 누가 하느냐는 것을 제비를 뽑았어요. 웃기잖아요.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면 그리스 민주주의는 처음에는 제비 뽑기 민주주의를 하다가 나중에 투표 민주주의로 바뀌게 돼요. 근데 투표 민주주의를 하면서 그리스는 망해버렸습니다. 제비 뽑기 민주주의를 할 때는 그리스가 꽤 괜찮았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그 고대 그리스의 정말 찬란한 문명이 꽃피워졌죠. 그 제비 뽑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제비를 뽑는 겁니다. 야, 이번에 시장을 뽑아야 되는데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서울시장을 뽑는데 제비를 뽑을까요? 그 제비 뽑기에 의해서 뽑힌 시장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겠어요? 인정할 수 없죠. 그러면 서울시장을 하는데 아테네 시장을 제비를 뽑았는데 도대체 몇 명이나 제비를 뽑았을까요? 몇 명이나 모여서?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외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비 뽑을 때.
농민은 빠집니다. 농사꾼 빠져. 세금 안 낸 사람 빠져줘. 애들은 빠져. 여자들 다 빠져. 뭐 군인 다 빠져. 군인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다 빠지는 거예요. 다 빠지고 나면 불과 몇천 명의 시민이 모여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재판도 그 시민들이 모여서 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 재산이 있고 가솔이 있고 말하자면 한 집안의 어른들만 대표 선수로 나와서 제비를 뽑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비를 뽑아도 아테네 살림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중이 떠중이 그냥 우리 지금 아는 이런 대중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는 게 아니죠. 그 제비를 뽑는 것은 시장은 누가 해도 우리 중에 누가 해도 큰 차이가 없어 하는 정도의 우리 중에 라고 하는 소위 지식 엘리트들만 모여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대중의 전 국민들이 표결을 하고 누구를 뽑고 선거운동을 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심지어 총사령관을 제비로 뽑았습니다. 그 1년 동안 임기였거든요. 1년 임기인데 예를 들어서 한참 전쟁 중이야. 적군이 내일 아침에도 또 전쟁을 해. 오늘 저녁에 지휘관들끼리 모여서 총사령관을 또 제비를 뽑는 겁니다. 임기가 끝나면. 그런 민주주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 민주주의가 사실은 민주주의의 원형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대중사회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가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투표민주주의로 바뀌었느냐면 이제 아테네가 살림이 좋아지고 그리스가 강대해지고 하니까 이제 온 세계에서 국민들이 불어나고 시민의 숫자도 불어나고 재산 있는 사람도 많아지게 되고 이제 소위 대중사회로 바뀌는 겁니다. 점점 이제 대중사회로 바뀌면서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투표민주주의로 바뀌게 되고 투표민주주의가 되자마자 이제 그리스는 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서서히 이제 포퓰리즘이 생기고 극장표를 공짜로 나눠주느냐 안 나눠주느냐 이런 거 복지 문제입니다. 복지 문제를 내걸고 소위 포퓰리즘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선거 공약이 나오고 이렇게 내가 극장표를 공짜로 주겠다. 휴양지를 공짜로 쓸 수 있는 시민의 권리다. 이러면서 이제 복지에 대한 공약들이 마구 쏟아지고 하면서 재정 감당이 안 되잖아요. 재정 감당이 안 되고 하면서 이제 그리스는 신속하게 망하기 시작해서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고 죽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물론 악법도 법이다 하고 죽었죠. 소크라테스는 이 민주주의를 바보들의 정치라고 주장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공격했습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공격한 민주주의는 투표민주주의죠. 그 투표민주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허점.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를 고민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를 공격을 했던 겁니다. 이대로 가면 그리스가 망한다. 하고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위 포퓰리스트들이 소크라테스를 법정에 기소를 하고 말하자면 민주주의를 모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되고 배심원 재판을 받게 되죠. 배심원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당시 재판은 이제 큰 극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공방전을 벌이면 군중들이 그걸 보고 이제 투표를 하는 겁니다. 투표는 두 번을 하는데 1차 투표는 유죄냐 무죄냐. 2차 투표는 형량. 그럼 저놈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 이제 추방을 할 거냐. 이런 투표를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어떻든 guilty가 되었습니다. 근소한 표차로 1차 투표에서 유죄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투표를 하기 전에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진술기에 왔을 때 소크라테스가 거기에 와 있던 배심원들을 소크라테스가 또 공격을 해요.
너희들이 나를 지금 유죄로 만들었다. 어리석은 자들이요. 하면서 이제 또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아마 나중에 내가 곧 사형을 받겠지만 내가 소크라테스가 원만히 처형되었다는 얘기를 듣는 것보다 그리스가 망했다는 얘기를 먼저 듣게 될 거다 하고 이제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그 군중들이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저놈 죽여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재판을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지금 재판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1차 투표는 근소하게 유죄가 되었는데 2차 투표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저놈 죽여라고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악법도 그 법이다 하고 곧 편안하게 죽은 건 아니고요. 굉장히 격렬하게 그 그리스의 어리석은 민주주의를 공격하면서 죽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14년 이전에 민주주의에 이미 와 있던 국가를 제외하고 그 이후에 민주주의를 새로 배워서 한 국가 중에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 지금 이제 한국도 그 하나도 없다에 지금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1914년은 어떤 시점이냐면 1차 세계대전입니다. 1914년 이전에 이미 민주주의에 도달했던 국가,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 선진국들입니다. 그 국가를 제외하고 그 이후에 민주주의를 도입했다는 나라 중에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꼽아볼까요? 그 이후에 민주주의. 구소련. 이건 공산주의로 갔다가 70년 만에 다 들어먹어버렸지 않습니까? 동구권 전부. 이제 민주주의 한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소련의 위성국가로 되어 있다가 다 들어먹고 이제 와서 이제 서구형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고요. 아랍지요? 아랍의 민주화의 봄 벌써 6년째입니다. 올해. 아랍의 튀니지에서 과일 야채 가게 하던 애가 분신하면서 소위 아랍의 봄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 기억에 가물가물하시죠? 근데 그 5년, 6년 만에 그러면 아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IS라고 하는 이상한 테러가 나오고 쑥대밭이 되고 전쟁이 터지고 내란이 벌어지고 며칠 전에 시리아 같은 데서는 뭐 화학가스가 벌어지고 가스를 뭐 민간인에게 살포하고 해서 난장판이 나는 그 중동 지역 전부가 민주화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전쟁 지역으로 바뀌면서 탈출하는 사람이 줄을 이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유럽으로 터져 올라갔죠. 유럽으로 터져 올라가면서 유럽이 지금 중동계 이민 때문에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거든요. 정치가. 유럽 정치가. 그 중동 전부 야 이거 민주화 안 된다. 이 중동의 민족들에게 민주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민주화 안 된다. 그럼 구소련 있고 그 다음 아시아로 건너와서 중국 있잖아요. 중국은 지금도 민주화 안 하잖아요. 중국은 지금 이제 오히려 시진핑을 다시 황제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중이죠.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어느 국가가 하고 있느냐? 인도 정도가 선거를 하고는 있습니다. 인도도. 선거는 하고 있는데 인도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선거는 하는데 인도 사회 구조는 전통 사회의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인도 민주주의냐? 아니다. 중국 택도 없다. 베트남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이 적화되는 것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했습니다만은 베트남은 실컷 전쟁하고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점령하고 그래서 적화가 되었는데 그 전쟁 끝나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남베트남의 1975년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쟁하는 만에 전쟁을 왜 했죠? 베트남에서는 아예 그 당시에 북베트남을 남베트남에 그냥 넘겨주는 것이 넘겨줬더라면 아마 베트남은 좀 훨씬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전쟁을 그렇게까지 해서 북베트남이 지배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나타난 꼴은 옛날 남베트남 수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저 나라는 전쟁을 왜 했지? 이상한 애들 아니에요? 이런 결론이 지금 가 있는. 전쟁을 거치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 산업화 근대화가 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 그런데 그 유일성은 어디에서 오느냐? 6.25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은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들을 가져왔는데요. 6.25 전쟁은 이렇습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전 유라시아 대륙을 사회주의가 지배했거든요. 오직 한 군데가 저항했던 겁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식민지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유일한 점으로 서구적 민주주의, 식민지였지만 사회구조는 서구형 사회. 싱가포르가 1957년 소위 이광요의 혁명으로 점이익도 하나 지킨. 대만이 이제 장개석이 이제 대만으로 도망하면서 소위 서구형 산업화 사회의 점을 찍으러 정상적인 국가 중에 공산주의를 깨끗하게 저지시켰던 유일한 장소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 전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그 엄청난 파도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전부 차례차례 혁명이 터져서 넘어가는 그 물결을 저지한 데가 한반도의 남쪽이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이후에 위대한 성취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첫째, 아까 얘기했듯이 160만 명, 적어도 150만, 60만에 이르는 적어도 그렇게 추산되는 북한의 엘리트 집단이 대거 월남해서 남쪽에 있는 인력 부족 현상을 메워준 겁니다. 말하자면 작은 미국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질 때마다 유럽에서 지식 엘리트들이 대거 미국으로 도망가면서 오늘날 미국이 만들어진 것처럼 일제가 물러갈 때 남쪽은 후진 지역이었고 북쪽이 약간 선진 지역이었습니다. 북한 애들의 평균 키가 남쪽보다 1.5cm 정도 컸습니다. 먹는 것도 잘 먹었고 공업화된 지역이고 교육제도가 잘 정착이 되고 서구형의 교육제도가 북한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60만의 지식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으로 수혈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일으킬 때 거기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내입에 선글라스 끼고 시청 앞에서 이렇게 쭉 도열해서 서 있는 사진 중에 박정희 본인과 김종필이 있나요? 정도를 빼고 무슨 장도영이다, 무슨 정일권이다 옆에 서 있는 사람 거의 전부가 북한 출신입니다. 모르셨죠? 그거 다 한경도 출신. 근데 물론 나중에 이제 토사구팽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말하자면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총리의 상당수는 이북 출신입니다. 그것도 틀리지 않는 모르는데 강영훈 총리 뭐 이런 데까지 다 이북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 나면서 완전히 대한민국 사회를 뒤섞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새 출발할 수 있는, 다시는 과거 유교적 질서의 국가, 산업공상의 질서의 국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확실한 버팀목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죠. 왜? 물질을 적대시하고 부자를 적대시하고.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재벌들 보면 다 그렇게 얘기하죠. 옛날에 쟤들 우리 집에서 뭐 승살된 애들이다. 아마 여러분들 그 얘기 많이 하셨을 텐데 그 거짓말이긴 하지만 어떻든 그런 큰 사회 변동이 있었죠. 그 큰 사회 변동이 대한민국을 다시 전통사회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요. 그 다음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부산의 국제시장, 서울의 남대문 시장, 거대한 부유한 전쟁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기고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 선량한 시민들이 열심히 장사를 해서 산업을 꾸려갈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도시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미군에 의해서 잘 훈련된 리더 조직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군대잖아요. 그게 군대입니다. 그 군대는 굉장히 낙후된 사회였던 대한민국의 군대라고 하는 굉장히 선진적인 단일한 성적을 갖는 지도 집단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 집단이 말하자면 놀랍게도 역설적이게도 산업화를 끌고 왔던 겁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은 6.25 전쟁 덕분에 6.25 전쟁이 만들어낸 고통과 또 6.25 전쟁이 만들어낸 이념적 청소, 말하자면 10만 명 정도의 골수 좌익들을 북한으로 다 올려보내고 이념적으로 굉장히 깨끗해서 새로운 리더 계급을 만들어내고 군대라고 하는 미군에 의해서 훈련된 행정체계를 새로 익히고 모빌라이즈 하는 것을 익히게 된 새로운 지도 그룹을 만들어내고 167만 명이라고 하는 지식 엘리트들을 남쪽 사회에 다시 엎어주고 전쟁은 큰 혼란을 만들어냄으로써 한국 사회가 다시는 유교적 전통을 갖는 전통사회로 복귀하려는 것을 막고 말하자면 윤보선의 박정희 대통령하고의 리턴 매치에서 갈수록 박정희 대통령의 득표율이 높아졌거든요. 윤보선으로 만일에 갔다면 아마 한국은 전통사회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박정희 대통령이 3번 싸워서 3번 싸웠는데 오히려 더 득표율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 조건을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점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낸 것은 뭐냐? 6.25 전쟁. 그 6.25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된 건데, 그런데 아마 지금 그 약발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 6.25 전쟁이 만들어냈던 사회적 조건이라는 게 한 2세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6.25 전쟁이 만들어냈던 대한민국을 규정했던 사회적 조건은 약발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제 보수는 또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자유주의, 자유대한민국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나 저나 새로운 사실은 미지의 출발점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사회를 지탱해왔던 조건들은 다 이미 약발이 다 해서 끝나버렸습니다. 그 이제 새로운 뭔가의 가치, 새로운 뭔가의 비전,
가지고 이제 새 출발을, 대한민국 자체가 뭔가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친환한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전형적으로 6.25 전쟁 이전적 그런 세계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집권 세력들의 생각은 너무나도 순진해서 마치 6.25 전쟁 이전에 세상 물정 모르는 일반 민중 레벨에서 생각하던 국가 또는 그런 경제 이런 것을 다시 대한민국에 심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아주 촌락공동체적인 우리가 남이가 우리끼리 오손도손 뭐 나눠 먹고 살자 이런 식의 굉장히 후진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입법, 행정, 사법 절제된 권력을 핵심 주제로 하고 법치주의를 그 골자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이해할 만한 지적 능력이 우리 지금 집권 세력에게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복잡한, 조금은 복잡한 그런 국가 조직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느냐? 지금 집권 세력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마치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새로 독립한 식민지의 민중들이 그저 낭만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세계관에 오히려 매몰되어 있다. 굉장히 이거는 무슨 이념의 대립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안에 굉장히 어떤 후진적 세계관이 온존해왔고 그런 후진적 세계관이 지금 오히려 투표,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제를 타고 나라 전체를 지배하기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 8대0이 떨어졌거든요. 8대0 전원일치입니다. 8대0 전원일치라는 것은 누군가의 압력이 존재하거나 누군가의 말하자면 누군가가 8대0을 만들어낸 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모든 만장일치 제도는 다 그렇습니다. 소련 공산당 애들이 당원적을 꺼내서 만장일치를 만들어낼 때도 굉장한 그 사회적 압력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원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 찬성이야. 나 다른 사람이 다 보는 데서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 민주주의가 아니죠. 만장일치나 사회적 합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요즘 사회적 합의라는 말이 너무나 유행하는데 그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소련 공산당을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나 이번에 시진핑 여러분들 헌법 투표하는 거 보셨어요? 그 공개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해서 시진핑부터가 투표 여기 뒤에 투표를 써가지고 이렇게 물론 앞면은 아니죠. 자기 투표는 뒤에 있지만 옆에 직원들이 다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투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면 전광판에 내가 딱 표를 넣는 순간에 숫자가 하나 딱 올라갑니다. 그러면 누가 반대 투표를 하면 딱 넣는 순간에 반대 숫자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놈이 반대라는 걸 알아요. 그게 투표를 지금 한 겁니다. 이번에 중국이 그렇게 투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넣으면 딸깍하고 찬성 플러스 1. 어느 놈이 딱 넣었는데 반대가 플러스 1이 됐다. 그럼 그놈은 죽는 거죠. 죽거나 아니면 미리 짜고 하거나. 야, 너 둘이는 반대 투표해라. 그래서 짜고 하고.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 근데 만장일치나 사회적 합의 투표는 항상 본질적으로 그렇게 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지금 대한민국을 이때까지 키워왔고
지켜와 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비교적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리더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는 그런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건가?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뭔가의 비전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가 신문사에 이제 주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가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아무리 가는 곳마다 둘러봐도 아직까지 이 대한민국의 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대한민국에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국가를 만들어겠다고 국민들에게 보여줄 만한 그런 어떤 새로운 비전이나 가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저 개탄만 하는 거죠. 그저 걱정만 하고 그런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을 못 세우고 그저 방어만 하기에 급급하고 근데 이 방어도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 방어도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면 역시 역사에는 점프가 없다. 모든 국가가 빠졌던 함정.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사회 분위기는 히틀러 때하고 똑같습니다. 히틀러 때 제가 볼 때는 한 34년, 5년도 정도의 독일 사회 분위기가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고 또 모택동의 소위 문화혁명 당시의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죠. 캄보디아 킬링필드 같은 경우에는 역사의 오점처럼 되어 있지만 만연하게 그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딱하게 여기실지도 모르는데 우리 사회 특히 젊은 이들 사이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잔혹성 또는 부도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인에 대한 무배려 타인에 대한 적개심, 동정공감이라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서,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정말 잘 버텨왔는데, 결국 치러야 할 비용은 다 치르는 건가? 결국 중국이 빠졌던 문화혁명, 또는 캄보디아가 빠졌던 함정, 구소련이 빠졌던 함정, 독일이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히틀러주의, 이탈리아가 빠졌던 함정, 그리스가 빠졌던 함정을 똑같이 한국도 그 속으로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역사는 정말 점프가 없는 거구나. 1960년대 정도에 치렀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이제 회환이랄까 두려움이랄까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좀 당해보면 느낄 거냐?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좀 당해보면 느낄 거다. 당해본다고 느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못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안 되고 있는 뭔가 사회가 수렁으로 빠지는 핑계거리를 만들어내거든요. 적대 세력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적대 세력에 대한 공격이고 또 뭔가 적대 세력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게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은 그동안 계속 그렇게 당해왔지만 뭔가의 사회의 악이라고 하는 어떤 적대 세력을 만들어냅니다. 그 적대 세력을 만들어내는 수법으로 정권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국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저놈들 때문에 안 돼. 보수파들의 저항 때문에 안 돼. 복지가 더 적어서 안 돼. 이제 이러면서 점점 나빠지는 이제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수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글쎄요. 이 동정 공감하는 능력, 배려하는 것, 이웃에 대한 이타적 그 행위, 자비심 이런 것들은 사실 좌익의 가치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보수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보수가 살기 너무 바빠서 그동안에 그런 가치가 보수의 가치라는 것을 잊고 우리 사회에서 그런 가치를 마치 좌익의 가치인 것처럼 좌익들이 성취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보수가 우선 도덕적으로 재무장되고 보수가 그야말로 보수 본연의 가치인 동정, 공감, 배려, 복지를 국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내가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보수가 재무장되어야 될 필요는 있죠. 그 복지의 국유화는 어느 모로 보나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보수가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사회운동 또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도덕적 우위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 우리나라 좌익들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가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보수야말로 이런 때일수록 보수가 역시 그래도 가치가 있는 또 도덕적인 어떤 품위가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반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지금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는 두려움이나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을 앞으로 우리들이 좀 고민을 좀 더 해나가 보면 저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시간은 약간 걸리겠지. 좌익들은 벌써 30년 이상 거짓을 해왔잖아요. 찬바람 맞으면서. 근데 우리도 이제 길게 잡으면 한 30년 정도 잡고 꾸준히 뭔가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해야 돼요. 저는 한 30년 정도는 잡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긴가요? 30년 전에 다 망해버릴 거다? 글쎄요. 그건 우리 후세대들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그래도 한 30년 정도 잡고 꾸준히 열심히 재무장 운동을 해나가면 저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신무사 쫓겨나서 이제 이걸 하고 있지만 뭐 그렇게 뭐 비관적이거나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 34년 기자하고 나와서 내가 정말 투신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 행복스럽게 느껴지고 이 세계를 그래도 내가 냉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래도 내가 지성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 고마운 따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멀리 보면 길이 있다. 멀리 보면 길이 있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고 이야기를 두서갖고 그렇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이라는 단체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석복 이백군소장입니다. 이번에 저는 내무부, 왜 내무부라고 하냐면 행자부, 행안부, 안행부, 정권 바뀔 때마다 이 정부의 그 주요 기관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니까 도대체 헷갈려서 그냥 내무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 시민단체에다 그동안에 보조금을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200개 단체에 보조금을 줬는데 예년과 뭐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거의 우익 단체는 싹 빠졌습니다. 뭐 한미자 들어간 단체들, 그 지도자가 보수적, 우익적
강한 우익적 인물 뭐 이런 단체들은 전부 다 100% 탈락이 됐습니다. 참 블랙리스트도 이런 블랙리스트가 있을까 할 정도로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의 우리 우익 시민단체들의 행태 그리고 우리 정규재 대표께서 바람직한 앞으로 빨리 30년을 몇 년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바람직한 시민단체의 활동 방향 이런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혹시 고민한 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하죠.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던 블랙리스트는 사실은 그 화이트리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지원을 받았던 좌익단체들의 명단을 만든 겁니다. 그 전까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특별한 지원을 받았던 단체의 명단이 이제 갑자기 블랙리스트로 둥갑을 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현상은 사실 이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이제 보복이라고 하는 보복은 악순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든 악순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운동은 이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둘 다 하시면 더 좋고요. 하나는 돈을 내거나 아니면 몸으로 때우거나 그렇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몸으로 때우거나 돈을 내거나. 몸으로 때우고 돈도 내면 더 좋고요. 근데 그래서 마치 이 기독교 신자들이 11조를 내는 기본으로 체제의 유지를 위한 애국 시민으로서의 추가적인 세금을 낸다 하는 기본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 불교 호국 불교 단체를 하십니다만은 이 단체 활동 외에도 내가 교육이면 교육 또는 기타 어떤 단체든지 한 개 이상의 단체에 가입을 해서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유료 회원을 내고 회비를 내는 그런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운동을 안 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가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보수단체가 분열되어 있다, 또 통합이 안 된다, 다 기장한 인간들만 있어서 온데 가면은 파열은 만난다 하는 게 지금 또 우리가 직면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런 문제는 저는 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 보수운동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공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라고 하는 게 보수 애국, 숨어있던 애국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다 깜짝 놀라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고 깜짝 놀라서 각성하게 되었죠. 근데 이 각성들이 이제 점차 재조직화되고 정치운동으로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바뀌어 나가기에는 이 초기에 뛰어든 분들이 시민들의, 일반 애국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는 것은 약간 의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라도 가서 활동해 보려고 가보니까 그 단체 대표자는 지적으로 역량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친구가 장악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그 밑에 가서 활동하기 싫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인 겁니다. 근데 이런 단계가 조금씩 지나면 아마 서서히 이제 그런 단체들도 정비도 되고 리더십도 좀 생기는 그런 과정이 곧 올 겁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는 보지 않고요. 이제 보수 애국 시민 레벨에서의 활동은 이제 겨우 제가 볼 때는 1년 반 정도의 커리어밖에 안 됐거든요. 물론 그전에도 많은 단체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런 약간의 혼란의 시기를 지나가면 또 뭔가 정돈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 해가지고 제가 지난달에 강화문에 나가니까 그 아마 자익단체 같아요. 설문지에고요. 너 평화 좋아하느냐 전쟁을 좋아하느냐 가지고 평화에 동그라미 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강화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좀 솔직히 제가 우려되는 여기 제가 성불회인데 얼마 전에 우리 성불회 보니까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각 사단급 부대에다가 이 평화의 등불을 갖다 붙인다고 그랬죠. 병사들께. 솔직히 저는 군인으로서 평화의 등불도 좋지만 전쟁을 준비하고 국가의 위기를 대비하는 그런 어떤 군인들에게 정신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등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그렇게 하면서 평화를 하니까 야 이제 평화니까 평화협정하자, 주한미군 필요 없다, 뭐 이런 개념으로 흘러간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두 가지. 그 다음 마지막에 5.18을 갖다가 헌법에 집어넣어가지고 일체 다물리하고 있다. 저는 그거는 이걸 제가 다물 수가 없어요. 현재까지 지금 80년, 38년 동안 민간인을 갖다 학살했던 것이 누구냐? 군인들에게 있는 군인들이 다 했다는 거죠. 우리 군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안 했거든요. 그걸 갖다가 군인들이 민간인을 다 학살한 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헌법에 집어넣어서 절대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면 좀 말씀드립니다. 이제 헌법은 명백하게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형 헌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드러났는데 지방분권은 지금 지역민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인민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분석을 해서 많이 알려드렸고, 처음에 지방분권이 북한과 무슨 연방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는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요. 차베스가 정권을 잡고 나서 헌법 개정을 해서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하고 만든 게 그 인민위원회들입니다. 각급 단위의 인민위원회가 동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럼 이 이제 인민위원회가 그 지방자치 사무를 시시콜콜이 감독하고 간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소련식의 소비에트 구조로 되는 거죠. 그걸 차베스가 했댔습니다. 차베스가 했던 거고,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 좌익단체들, 그렇게 되면 그 인민위원회는 무슨 동네 건달들이 주로 하게 되는 거죠. 바쁜 시민들이야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 동네 건달들이 이제 그 인민위원회를 장악을 하고 온 동네를 정치판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차베스가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좌익들이 그동안에 그 차베스의 그 인민위원회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왔었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연방제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국내 정치 구조를 소비에트 구조로 바꾸려고 하는 국내 좌익화를 완성시키는 거다 하고 지적을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그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그 알게 되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죠. 막을 수 있습니다. 그 군대에서 뭐 그런 것을 한다는 건 저도 걱정을 하게 되고요. 미군 철수나 이런 것은 글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소위 대한민국의 발전의 공식이나 또는 치르지 않아도 될 만한 엄청난 이제 안보 비용을 치러야 되는 불상사들이 생기겠죠.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른 많은 이제 걱정들과 달리 지금 이 집권 세력이 북한과의 무슨 연방제 통일이거나 또는 북한과의 어떤 통합 또는 북한에 의한 폭력적인 또는 전쟁을 통한 또는 기타 폭력적인 방법의 통치를 남쪽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은 당분간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스스로 좌경화되는 극도의 위험성은 있지만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게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가 걱정하는 20대, 30대 이런 아이들이 그러면은 임종석을 비롯한 이 좌익 집단, 주사파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임종석이를 비롯해 예를 들어 문재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좌익 주사파 집단을 어떻게 2030이 지지한단 말이냐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2030은 주사파 집단을 지지한 적도 없고 주사파 집단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걔들은 왜 지지를 보내느냐? 첫째, 주사파가 뭔지 모릅니다. 둘째, 주사파에 대해서 장난처럼 생각. 예를 들어서 20, 30대 애들은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통치한다고 못 받아들입니다. 아마도 기성세대보다 더 못 받아들일 겁니다. 어릴 때부터 자유롭게 큰 아이들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통치할 가능성을 걱정하는 기성세대가 웃기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기성세대는 김정은 따위를 두려워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주사파를 걱정하는 기성세대를 오히려 한심하게 보는 겁니다. 저 분들은 왜 김정은 같은 따위의 북한 애들이 뭐 저렇게 살고 있는데 쟤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할 거라고 어떻게 감히 생각하지? 라고 느끼고 있을 거예요. 20, 30대. 실제로 저는 젊은 애들하고 계속 접촉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태도를 보고 있습니다. 주사파? 에이, 그거 젊을 때 해본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지금 청와대에 있는 애들이 김정은의 스스로 기어 들어가서 하수인이 되려고 할까? 저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물론 친북적이죠. 오히려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김정은 정권을 유지시켜 줄 수 있을까를 걱정합니다. 우선 김정은 정권이나 또는 북한 체제가 대한민국을 지배한다는 생각을 아마 청와대에 있는 애들도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청와대에 있는 애들은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하면 유지시켜 줄까, 도와줄까를 불철주야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 얘기가 다르잖아요. 이 얘기가 다른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젊은 애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젊은에게 최근의 대한민국 상황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안보의 위험이라는 것은 설사 아무리 부강하더라도 군사적으로 적절한 대비를 못 갖추면 마치 중국이 몽고에 떨어지듯이 송나라가 야만에 완전히 짓밟히게 그 잘 살던 송이 어떻게 해서 야만에 짓밟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줘서 알아야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단순하게 걱정만 한다고 그 아이들의 동의를 얻어내거나 지지를 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군 철수에 대해서 20대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우리 소장님도 우리 장군님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 주십시오. 20대 아이들에게 미군 철수가 어떤 위험을 갖게 되는지를 설명하기는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럼 걔들이 자유세계에 대한 개념이 없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누비고 다니는 애들이거든요, 요새는. 걔들 오히려 두려움도 하나도 없고, 어느 나라 가나 어느 나라의 젊은이들하고 맞짱 뜰 수 있고, 그게 괜찮은 애들입니다. 근데 얘들이 정치적으로 딱 들었으면 왜 이상한 생각을 하느냐?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애들인지, 아니면 얘들이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좀 연구를 하고 알아야 됩니다.
왜 미군 철수가 안 되는지를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젊은 애들하고 붙어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들을 우리가 더 세련되게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노력을 이제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그걸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가 완전히 뭐 점령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는 그런 설명을 하지 않는 조직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설명해야죠. 그 옛날에 국가가 설명했지만 이제는 국가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더 많아졌죠. 오랜 시간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큰 박수 보내면서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